나는 그를 보는 순간 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새로운 환자라고 생각했다. 900평이 넘는 대저택, 수십 명의 경호원과 비서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 거대한 공간 속에서 나는 그를 만났다. 거실 한가운데 앤티크한 의자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권위이자 고독이었다. 햇빛이 그의 백발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수십 년 동안 굳어버린 듯 차가웠다. 비서가 그의 옆에 서서 내 이력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창밖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창밖에서 내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핏줄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 모습, 거울을 보는 듯 익숙한 그 이목구비, 잊으려 애썼던,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얼굴이 내 눈앞에 있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경호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나를 경계했다. 침묵 속에서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눈에서 당혹감, 분노,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곧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당장 내보내.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비서는 사색이 되어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 거대한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난 듯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이선우, 올해로 50살이 되었다. 간병인으로 일한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다. 내 삶은 아주 단순하다. 이른 아침 일어나 환자의 집으로 향하고 그들을 돌보고 밤늦게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잠드는 것.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이 삶이 익숙하다. 아니, 어쩌면 이 삶만이 내가 아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존재조차 몰랐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나는 늘 혼자였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그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서럽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졌다. 부모라는 존재는 내게 먼 별과 같은 것이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 20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을 때 나는 막막했다. 세상에 나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아르바이트, 건물 청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러다 우연히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누군가의 곁에서 그들을 돌봐주는 일은 내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나였지만 누군가를 보살피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내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내가 돌본 환자들은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들이었다. 자식들이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거나 혹은 애초에 자식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가끔 그들이 우리 딸 같다라고 말해줄 때면 내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기도 했다. 그들에게 나는 잠시나마 가족의 일부가 되어주었고 그들은 내게 잠시나마 부모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 관계는 가짜였지만 내게는 진심이었다. 그렇게 10수년을 보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내 외로움을 기대고 싶지 않았고 또 내가 가진 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평화롭다고 생각했다. 가끔 저녁 노을을 보며 쓸쓸함을 느끼거나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내 삶의 일부였다. 이미 익숙해진 감정이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어제 저녁 비서에게 받은 주소를 확인했다. 이번에는 재벌 회장님을 돌보는 일이라고 했다.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정신은 아주 또렷한 분이라고. 깐깐하기로 유명하니 각오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환자든 상관없었다. 그저 내 일을 할 뿐이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성벽처럼 높고 거대한 담장이 둘러싸인 곳이었다.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화에서나 보던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잘 가꿔진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저택으로 이어지는 깔끔한 자갈길. 나는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그저 간병인일 뿐, 이 화려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비서는 나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평생을 꿈꾸고 그리워했던 얼굴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나는 재벌 회장님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들었으니 당연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내 기억 속에, 내 꿈속에 항상 존재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유일한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고 그 옆에는 앳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사진은 닳고 닳아 희미했지만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외우다시피 했다. 그 남자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어머니의 유서에 적힌 짧은 글을 통해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선우야. 언젠가 네가 아버지를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나는 그 사진을 늘 품고 다녔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사진 속 남자를 보며 혼자만의 상상을 했다. 만약 아버지와 함께였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든든한 아버지가 계셨다면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런 상상이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지금 내 눈앞에 앉아있는 이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흔적만 다를 뿐 그 눈빛, 그 표정, 심지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는 습관까지 똑같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낯선 듯 익숙한 향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피우시던 향수 냄새와 비슷했다. 어머니는 내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때때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평생 괴롭혔다. 저 사람 당장 내보내. 그의 차가운 명령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내가 착각한 걸까? 내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고 외로웠기에 헛것을 본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토록 선명하고 또렷한데. 하지만 나의 짧은 외침은 이미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버렸다. 비서는 내게 갑작스러운 실례를 해서 죄송하다며 급여의 절반을 건넸다. 나는 그 돈을 멍하니 받았다. 간병인으로서 첫날부터 해고된 셈이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그였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가 내가 뱉은 한마디에 다시 사라져버렸다.
대저택의 문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밖은 여전히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내 마음은 한겨울이었다. 평생을 간직했던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느낌이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길게 서 있었다. 그가 정말 나의 아버지일까? 아니라면 나는 왜 그에게서 그토록 익숙한 향기와 모습을 느낀 걸까? 만약 맞다면 그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 나를 알아봤지만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당장 내보내. 그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낯선 이를 대하는 듯한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부모가 없다는 현실,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다. 50살이 되도록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는데도 오늘만큼은 너무나도 아프고 시렸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달고 다른 사진 속의 그 남자. 그는 웃고 있었다.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어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의 그는 그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쫓았을까? 나의 삶은 또다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듯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익숙한 나의 보금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날 이후 내 삶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며칠 동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멍하니 앉아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곤 했다. 정말 내가 헛것을 본 걸까? 아니면 그가 정말 나의 아버지였을까? 그 알 수 없는 혼란은 내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나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나는 간병인이다.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내 삶을 멈출 수 없었다.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홀로 사시는 80대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지만 아직은 대화가 통하는 분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함께 산책을 했다. 할머니는 나에게 늘 말했다. 우리 딸내미 같아서 참 좋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어째서 내가 딸 같을까?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내게 물었다. 자네는 부모님 안 보고 싶어? 나는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젊어서는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보고 싶네. 나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다. 부모를 보고 싶다는 감정. 그것은 내게 평생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그리움을 알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그리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50년의 세월 동안 나는 그 그리움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왔던 건 아닐까. 그날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일주일쯤 지나서였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한 회장님의 비서였다. 선생님,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셔서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 저택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다시? 왜? 한 회장님이 나를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나? 회장님께서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비서의 말에 나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그가 나를 내보냈는데 왜 다시 나를 찾을까? 그날 내가 아버지라고 했던 말을 들었을 텐데 왜 다시 나를 부를까? 나는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간병인이고 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에게서 내 아버지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다시 그 대저택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난번과 같은 공기가 나를 감쌌다. 묵직하고 차가운, 그러나 묘하게 익숙한 그 공기. 거실에는 여전히 한 회장님이 앉아 계셨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창밖만 보고 계시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깊고 슬픈 눈빛은 여전했다. 떨어왔건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은 떨리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비서는 미리 준비된 서류들을 내밀었다. 내가 앞으로 할 일, 급여, 그리고 지켜야 할 규칙들이 적혀 있었다. 모든 내용은 지난번과 동일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 회장님의 태도뿐이었다. 그날부터 나의 간병인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낮에만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택에서 상주하며 그를 돌봐야 했다. 한 회장님은 여전히 말이 없는 분이었다.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드렸다. 그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마치 나를 관찰하는 듯한 그의 시선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가끔 그는 내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어디서 자랐나? 고아원에서요. 부모는 없었나? 네. 결혼은 왜 안 했나?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나는 그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내 삶의 이야기는 그에게 그다지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일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를 보면서 그가 나와 같은 종류의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깊고 외로운 그림자,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한 회장님을 어려워했다. 자식들조차도 그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다. 비서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고 경호원들은 그저 그림자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 거대한 저택 속에서 한 회장님은 마치 섬처럼 홀로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고아원에서 혼자였던 어린 시절에 나를 떠올리곤 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TV 뉴스 이야기처럼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대답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회장님. 그래. 이 책은 회장님께서 젊으셨을 때 좋아하셨던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읽어라. 그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한 회장님은 책을 듣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차가운 그림자가 아주 조금씩 아주 희미하게 사라지는 듯했다. 한 번은 내가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젊으셨을 때 찍은 사진 같은 거 있으신가요? 궁금해서요. 나의 질문에 한 회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왜 그런 게 궁금한가?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그냥 저도 한 회장님처럼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보는 일이 많았지만 회장님은 특별한 것 같아서요. 사진을 보면 회장님의 지나온 세월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의 대답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실수했나 싶어 후회했다. 역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궁금증을 내비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 회장님의 방을 나와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하고 다시 한번 그와의 거리를 느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서가 내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간병인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회장님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고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바로 내가 평생을 간직했던 그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의 그와 지금의 그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눈빛은 내게 낯선 동시에 너무나도 익숙했다. 나는 사진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이 사진을 왜 내게 준 걸까? 그 사진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그는 왜 그때 나를 모른 척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사진을 든 채로 한 회장님이 계신 거실로 향했다. 그는 묵묵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 사진 혹시 누구신가요? 나의 질문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짙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족의 사진일세. 회장님의 입에서 가족의 사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나는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 사진을 내게 주었다는 것은 그가 나를 알아보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저 내가 그 사진에 대해 궁금해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과거를 조금이나마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이 사진 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회장님은 내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졌고 나는 그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세월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어떻게 알아보았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낮고 희미해서 마치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벽이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덮어두었던 아픔과 후회, 그리고 희미한 희망만이 존재했다. 어머니가 남기신 사진이었습니다. 평생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그냥 회장님이라고 해야 할까? 그 혼란스러운 감정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너를 버렸다.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박힌 칼날처럼 아팠다. 나는 그가 자신을 부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재벌 회장의 자리에 오른 그가 고아인 나를 자신의 딸이라고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내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댐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의 이야기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젊은 시절 나는 가난했다. 그러나 야망은 가득했다. 그러다 너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추진했다. 나는 그때 너무나도 어리고 나약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를 버리면, 너를 버리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선택이 너와 네 어머니의 삶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너희를 버린 후에 잠시나마 성공에 도취되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책감과 후회는 나를 짓눌렀다. 나는 너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내 힘이 미약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희가 고아원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나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다. 감히 너를 찾아 나설 용기가 없었다. 혹시라도 네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할까봐 나는 평생을 그렇게 도망치며 살았다. 그의 이야기는 내 가슴을 찢어놓았다. 나는 그동안 그를 원망해왔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원망의 마음보다도 안타까움과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는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 뒤에 숨어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었다. 그래서 저를 알아보셨는데도 모른 척 하셨군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50년 동안 내 마음속에 살아있던 내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사진 속에 내 어린 시절 얼굴이 보였다. 나는 처음에는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본 줄 알았다. 하지만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두려웠다. 네가 나를 미워할까봐 내가 저지른 죄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너를 다시 돌려보내고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너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너에게라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평생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나를 향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의 표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50살의 내가 아닌 고아원에서 혼자였던 어린 시절에 내가 울고 있었다. 평생을 참아왔던 눈물이 그의 앞에서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품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억세고 단단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평생을 꿈꿔왔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품이었다. 그의 품 속에서 나는 모든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선우야.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사과했다. 그의 사과가 내 귀에 닿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아니, 어쩌면 나는 그를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저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가 잠이 들 때까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쭈글쭈글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내가 살아왔던 5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간병인으로 일하며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눈은 깊고도 따뜻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내게 말했다. 이제 내 딸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나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평생을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내 곁에 내가 있다. 는 그 한마디가 내 삶의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주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5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비로소 부녀가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버지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남기로 했다. 그의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조용히 비밀스럽게 서로의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 나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나를 선우야라고 불렀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부르는 순간마다 우리는 50년의 공백을 메우는 듯했다. 그는 내게 지나간 시간을 보상해주기 위해 노력했고 나는 그에게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거대한 저택에는 우리의 비밀을 탐색하는 수많은 눈들이 있었다. 특히 그의 첫째 아들인 한민수 전무는 우리의 관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내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고요했던 물결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일매일 더 깊이 서로에게 다가갔다. 나는 이제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역시 나를 선우야라고 부르며 잃어버린 50년의 시간을 채우려 애썼다. 아버지는 내게 끊임없이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재벌 회장으로서의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의 가난, 야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어머니와의 사랑 이야기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가 남기신 사진 속의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아픔으로 변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날들, 간병인으로 일하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다. 내가 너에게 상처만 줬구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후회는 깊고도 아팠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견고해졌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혼자 먹던 밥이 이제는 아버지의 옆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되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요리를 배우고 그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행복해 하셨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시간은 곧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한민수 전무는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날마다 저택에 찾아와 나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우리 아버지가 간병인을 저렇게 신뢰하신 적이 없는데 말이야. 당신 혹시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그의 말투는 늘 비아냥거렸고 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한 전무는 아버지에게도 거침없이 말했다. 아버지, 저 여자 대체 뭡니까? 간병인 주제에 안방까지 들락거리고 이제는 아버지 식사까지 챙긴다면서요. 저희가 붙여준 전문 영양사는 놔두고 왜 저런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혹시 재산이라도 빼돌리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분노하셨다. 민수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선우는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야.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라도 사는 거야. 아버지는 내 편을 들어주셨지만 그것은 한 전무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내가 아버지를 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한 전무는 나를 따로 불러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지? 이 한성그룹의 후계자야. 당신이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해. 안 그러면 내가 당신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걸 다 파헤칠 테니까 이 저택에서 조용히 사라지라고. 이게 마지막 경고야. 나는 그의 협박에 겁을 먹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내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지켜야 했다. 나는 한 전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나의 당당한 태도에 한 전무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나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 간병인으로 일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사진의 존재까지 그는 모든 것을 알아냈다. 한 전무는 아버지에게 그 사진을 들이밀며 말했다. 아버지, 이 사진이 뭡니까? 이 여자와 어머니의 사진이 똑같다고요. 대체 이 여자가 누굽니까? 설마 저희와 이복자매라도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한 전무를 쳐다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선우는 내 딸이다. 너의 이복동생이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에 한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여자는 간병인 주제에 감히. 한 전무는 격분했고 소리를 지르며 저택을 뒤흔들었다. 다른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를 찾아와 물었다. 당신 정말 회장님 딸이 맞아요? 아니죠. 재산을 노리고 꾸민 거짓말이죠.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요. 어머니의 눈빛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에게 나는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용서받지 못할 존재였다. 온 가족이 나를 향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다. 이건 내 잘못이다. 선우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50년 전에 저지른 잘못이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사과했지만 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아버지, 저희와 저 여자 중 한 명을 선택하세요. 저 여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저희는 모두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후계자 자리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압박은 아버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일궈온 가족과 사업,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찾은 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나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며 내가 다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으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떠날게요. 제가 떠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흔드셨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니, 선우야. 내가 너를 2번 버릴 수는 없다. 나는 너를 선택하겠다. 아버지의 단호한 결정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버림받고 살았던 나에게 그의 선택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그의 가족들과 회사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딸이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의 선택에 가족들은 분노하며 저택을 떠났다. 텅 빈 대저택에는 아버지와 나, 그리고 비서들만 남았다. 한 전무는 마지막까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두고 봐.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서 뭘 뺏어갔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낼 테니까. 나는 그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의 등장으로 인해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할 수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가족들이 저택을 떠난 후 거대한 집은 더욱 텅 비어 보였다. 아버지와 나 2사람만이 그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비서들과 경호원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부녀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눈이 우리를 향해 있었고 그 시선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를 찔러댔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감수하셨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권위, 그리고 가족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으셨다. 내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은 너희를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그 후회를 만회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잃어도 괜찮다.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50년 전 나약했던 젊은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든든한 아버지로 변해 있었다. 한 전무는 우리가 조용히 있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폭로했다. 한성그룹 한 회장, 사생아 논란, 간병인으로 위장한 친딸, 재산 놀이나 등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내 이름은 순식간에 온 세상에 알려졌고 나의 과거는 낱낱이 파헤쳐졌다. 고아원에서 자란 이력, 간병인으로 일해온 세월.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기보다는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아버지는 그 기사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다. 이게 다 민수의 짓이다.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아버지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셨지만 한 전무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내게 홀려 정신을 잃었다며 아버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후견인을 세우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나는 그 모든 비난을 견뎌내야 했다. 내가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가 한 회장 사생활에 돈 때문에 아버지까지 팔아먹은 거지 뭐. 그들의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된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내 곁에 계셨다. 선우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셨다. 스트레스와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돌보았다.
손수 죽을 끓여드리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닦아드리고 잠 못 드는 밤에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다시 간병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업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 때문이었다.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셨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비서를 불렀다. 응급차가 도착하고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50년을 기다려 겨우 만난 아버지였다. 나는 그를 이렇게 허무하게 잃고 싶지 않았다. 그때 한 전무와 그의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차갑게 비난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그들의 분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나의 등장으로 인해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이었으니까. 나는 병원을 나섰다. 복도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병원 밖으로 나와 나는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그저 걸었다. 고아원 시절, 비가 오는 날이면 늘 혼자였던 어린 내가 떠올랐다. 나는 다시 혼자였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아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지의 비서였다. 그는 내게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간병인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간병인님을 찾으십니다. 나는 그 말에 울음을 멈췄다.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기는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주게. 그리고 다시 내 곁으로 와달라고 말해주게라고요. 나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한 전무가 나를 막아섰다. 어딜 감히 다시 와.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저를 원하십니다. 나의 단호한 태도에 한 전무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계셨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내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안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려 노력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저 선우예요.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러자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안도감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온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희미했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이제 저 혼자 두지 않으실 거죠?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한 전무와 그의 가족들은 내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간병인이자 딸이 되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재산이나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다. 50년의 세월을 돌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는 그의 마지막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병실을 24시간 내내 지켰다. 한 전무와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경계하고 미워했지만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나를 찾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나를 쫓아내려 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여자로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마음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 저 선우예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버지의 표정은 평온해졌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불안과 고통의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지만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나는 아버지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왔던 이야기, 간병인으로 일하며 보람을 느꼈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고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였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전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후견인 지정소송을 준비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간단했다. 아버지는 지금 간병인에게 현혹되어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사생아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딸을 만들어내고 가족들을 내쫓았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 전무의 변호사들은 연일 병실로 찾아와 아버지의 의식을 확인하려 들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아버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려 애썼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내 딸 선우는 내 딸이 맞다.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하셨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했고 그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힘이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한 전무는 이 모든 상황을 언론에 흘렸고 한 회장 정신 이상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나였다. 나의 존재가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사라지면 이 모든 혼란이 끝날 거라고 믿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떠날게요. 제가 없으면 이 모든 싸움도 끝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흔드셨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단호했다. 아니, 선우야, 내가 너를 2번 버릴 수는 없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나는 한 전무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가서 말했다. 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딸이 맞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한 전무는 나의 말을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재벌 회장의 딸이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이 거짓말쟁이.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아버지 곁에 있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 가문의 수치야. 그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부모가 없는 어린 시절, 외로웠던 청춘, 그리고 간병인으로 살아가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외로움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다. 그는 내게 말했다. 선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다니. 나는 아버지의 말을 끊고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이 모든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다.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재산을 노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 아버지는 나의 제안에 잠시 망설이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셨다. 유언장에는 그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유일한 친딸임을 명시하고 내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셨다. 이 유언장은 내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한 전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언론 기자들을 병실로 불러 모으셨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아버지는 힘겹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나는 이 모든 싸움을 끝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내 딸 선우는 내가 50년 전에 버린 딸이다. 나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야 비로소 내 딸을 찾았다. 내 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평생을 혼자 살아왔다. 그런 내 딸이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내 딸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내 딸은 돈이 아니라 나라는 아버지를 원한다. 이것이 내 마지막 결정이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발표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한 전무는 분노에 찬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한성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단호함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의 딸이었고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냈다.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폭탄 선언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한 면은 우리 이야기로 가득 찼다. 한성그룹 한 회장, 사생아 존재 인정, 모든 재산 사회 환원 선언, 돈이 아닌 딸의 사랑 선택. 자극적인 헤드라인들 아래로 아버지의 굳은 표정과 내 옆에 선 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려 있었다. 세상의 반응은 뜨거웠다. 처음에는 나를 향한 비난과 의심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기 시작했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내 주장은 힘을 잃었고 대신 5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만난 부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물론 모두가 우리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한 전무와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계속했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했다. 아버지는 지금 간병인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다.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유언장과 결정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셨고, 내가 그동안 그를 어떻게 돌봐왔는지, 우리가 잃어버린 50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셨다. 아버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곁에서 지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딸로서 당당하게 그의 옆에 섰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울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노안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겨우 만난 아버지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잃을 수는 없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간병인이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꼭 고쳐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어요. 아버지도 분명 나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셨다. 그의 눈빛은 깊고도 따뜻했다. 선우야,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얻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힘겹게 버티고 계셨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드리고 그와 함께 사진첩을 보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 속의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한 전무와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아버지는 회한에 잠기기도 하셨다. 내가 민수에게 너무 가혹하게 군 것은 아닌가 싶다. 나를 닮아 욕심이 많고 야망이 큰 아이였는데 내가 너무 엄하게만 대했어. 선우야, 너는 민수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 전무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와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평생을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자 후계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복 동생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으니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한 전무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릴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흔드셨다.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그저 이렇게 너와 함께 조용히 보내고 싶을 뿐이다. 그날부터 나는 아버지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집중했다. 아버지는 내게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셨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잠이 들기도 하고 아버지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시기도 했다.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부녀의 정기, 그렇게 소박하고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숨은 점점 더 가빠졌다. 의사들은 이제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 아직 아버지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버지는 힘겹게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우야, 괜찮다. 나는 이미 행복하다. 그날 밤
아버지의 심장이 멎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고 오열했다. 50년을 기다려 만난 아버지를 나는 다시 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한 전무와 다른 가족들은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아픔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묵묵히 절을 올렸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고 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한 전무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를 향한 그들의 분노와 원망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자신의 유일한 딸로 인정하셨으니까.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의 방에는 내가 선물했던 작은 인형과 내가 읽어주었던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사진 속에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었고 나는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나는 다시 홀로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에 나는 세상에 혼자였다면 지금의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품고 있는 누군가의 딸이었다. 텅 빈 저택을 떠나 나는 조용히 나의 삶으로 돌아왔다. 간병인으로서의 삶으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들은 내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오해를 풀었고 나를 향한 시선은 연민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한성그룹의 한 전무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내게 분노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뜻을 확고히 하셨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이가 많고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나는 그들에게 손발이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가요, 평생을 혼자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40이 훌쩍 넘어서야 아버지를 만났어요. 간병인으로 일하다가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셨어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가 내게 과거를 고백했던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참 기구한 팔자였구먼. 하지만 끝이 좋았으니 다행이야. 그 양반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그래, 아버지가 자네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잃어버린 딸을 찾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아버지의 온기를 다시 한번 느꼈다. 나는 그들을 돌보며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전무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기사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그에게는 그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아픔이 나는 그를 찾아갔다. 망설였지만 나는 그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 전무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작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한 전무의 모습은 예전에 거만하고 날카로웠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를 걷어 올린 채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한 전무님, 저 이선우입니다. 나의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여긴 무슨 일로?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나는 그의 앞에 앉아 말했다.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망가졌어요. 그는 다시 내게 분노를 쏟아냈다. 나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 전무님, 죄송합니다. 저의 존재 때문에 전무님 가족분들이 고통받으신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저 아버지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무님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요. 나의 말에 한 전무는 눈물을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늘 완벽함을 원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빼앗아간 당신이.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역시 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던 평범한 아들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전무님도 저처럼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죠.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라는 한 사람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한 전무는 내게 말했다. 당신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우리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피해자였군요. 나는 그와 함께 아버지의 묘에 찾아갔다. 아버지의 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나란히 서서 묵념했다. 한 전무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저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요. 당신이 왜 저 여자를, 아니, 선우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전무와 종종 연락하며 지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잃어버린 오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내게서 잃어버린 동생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의 옆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나의 삶에는 아버지의 온기가 가득하다. 그리고 내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 없는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받는 딸이었고 누군가의 여동생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걷는다. 평화롭고 따뜻한 길을.